안녕하세요. 권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석하신 이 목적은 딱 하나일 겁니다. 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목적은 올해 2017년도 정유년 한 해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합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 목표가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저 또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일조를 해드리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목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합격을 기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험 공부를 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동일한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좀 일부에 이제 불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든 전공을 공부하든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라는 학습 전략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교육학 공부는 물론이고 전공 공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이제 프린트물을 잠깐 보시면요. 프린트물의 맨 첫 번째 메모 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자 부려 호자, 호자 부려 락자라고 이제 공자의 유명한 말이 있죠. 그저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며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고 하는데, 공부의 출발점은 즐겨야 된다는 겁니다.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 그래도 즐거움을 찾아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출발점에서 공부를 즐기면서 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즐기면서 가능하면 즐기면서 공부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목차에도 보시면 이제 쭉 있지만 이제 첫 번째 1차 시험 후기가 있습니다. 1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후기 글이 있는데, 후기 글도 이제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체로 이제 제가 작년에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동향도 잘 살피고 해서 문제풀이반에서 문제를 성심껏 저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만들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80%다 적중이 됐습니다. 논술 주제도 물론 똑같이 나왔고, 문제 2번, 3번, 4번 문제가 논술 문제풀이반에서 9, 10월 문제풀이반에서 다뤘던 문제가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뭐 나왔다고 하지만 저만큼 정확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채점이 어느 정도 끝났죠. 끝나서 제가 주변에 얘기 좀 들어봤더니 올해는 좀 엄격하게 채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엄격하게 채점하느냐 아니면 약간 느슨하게 채점하느냐는 출제자의 마음입니다. 출제자가 용납하지 못하면 이제 용납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채점해서 8점에서 10점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15점, 16점 이상 넘긴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제 채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 이제 채점해 봤을 때, 15점, 16점 넘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올해 문제가 작년에는 조금 쉬웠지만 올해는 이 학원과에서 다루지 않은, 그러니까 문제풀이 또는 모의고사 형태로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이 출제됐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들이 당황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이 좀 덜 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뭐 이론 강의에서는 어느 정도 다루죠. 다 다루지만 아무래도 이제 실제 측면이 가장 강한 게 문제풀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풀이에서 조나쌤 같은 경우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다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쭉 동향을 살펴보니까 구성주의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2015 개정교육까지 새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015 개정교육과정이 또는 자유학기제가 주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를 때 그러면 이제 교사학습 방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단연 구성주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사학습 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을 쭉 살펴보면 교사학습에서 구성주의 학습 환경 관련된 학습 환경 설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환경 설계도 제가 한번 출제를 했고, 조나센의 구성주의도 이제 출제를 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나센에서 거의 제대로 된 답안을 쓴 신문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논점이 교육기획이거든요. 올해 문제를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딱 한마디로 논술다운 문제다. 왜 논술다운 문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육과정이 태동이 되면 새로운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적용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학교 교육계획서를 세워야 돼. 교육계획서. 그게 교육기획입니다. 교육기획을 세운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학교마다 교육과정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되죠. 재구성과 관련된 내용 조직 또는 선정 조직의 원리가 필수로 요구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선생님도 수업을 운영할 때 어떻게 수업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 구성적 학습 환경 설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수업한 다음 평가를 해야 되죠. 평가와 관련된 타당도 문제 또는 뭐 신뢰도나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가 쫙 하나로 일관되어 있다는 거죠. 전체 주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 구현이 이제 주제거든요. 그 주제를 중심으로 모든 논점들이 논리가 일관되어 있어서 굉장히 정치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형편없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분은 정말 교육학을 제대로 모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논리가 정치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제가 탑으로 꼽은다면 몇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올해 2017 학년도 교육학 논술 문제는 굉장히 정치하고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진 문제다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 일반 교육기획 문제는 여기 노란지 수험과에서 아무도 안 다뤘어요. 물론 물론 이제 그 이론 시간에는 이제 다루지 하죠. 문제풀이를 전혀 안 다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 논점은 어차피 변별력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쓰신 분이 1% 내외 될까 말까 하는 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고 변별력은 이제 두 번째가 내용 조직의 원리거든요. 내용 조직의 원리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조나사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안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수업 들어주신 분들은 이제 바로 그대로 이제 예시답안 그대로 이제 옮겼다 그러죠. 그다음에 마지막 논점 내용 타당도. 내용 타당도는 이제 어느 정도 아마 다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의 체감적인 그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 그 점수로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교육학에 제가 볼 때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전체 평균을 내봐야 되겠지만 이제 1월 4일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이제 그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 합격생 커트라인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 보통 한 12점 정도가 이제 커트라인이 되는데 보통 12점보다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 11점, 10점, 11점 정도 되지 않을까 합격생에서. 근데 뭐 어쨌든 뭐 시험 끝나고 저는 뭐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바로 해설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토요일날 문제가 늦게 올라온다 그래서 일요일날 해설 강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월요일날 하신 분도 계시고 화요일날 하신 분도 계셨죠. 어쨌든 시험 끝나고 이제 해설 강의할 때 이제 그 복귀해서 이렇게 오셨던 분들 보니까 이 해설 강의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16에서 18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18점 나으신 분들도 여러 계셨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전공을 이제 망쳐서 내년에 다시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1차 시험 후기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험장 분위기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이제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장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분은 보니까 뭐 볼펜을 뭘 사용했는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마인드 컨트롤 얘기도 있고. 자, 8페이지, 9페이지에 간단하게 올해 제가 1, 2월 강의 계획표가 있는데 뭐 사실 조금 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앞에 그 큰 문구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뭐 사실적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월화반과 일화반인데 월화반, 일화반 공통적으로 무한 암기 지도와 무한 개별 첨삭인데 뭐 교육학 논술에서는 절대로 이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전공시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객관식 시험이 아닌 이상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토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만 하고 있으면 객관식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논술 서답형이라든지 논술형에서는 암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씁니다. 한 줄도 못 써요, 한 줄도.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나중에 미루는 분들은요, 나중에 한번 미뤄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공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전공에 대한 산맥이. 그 전공에 또 허덕허덕거리다 보면 또 교육학을 또 등한시하게 되고 또 교육학을 손잡을 했더니 또 전공이 또 저쪽에서 물러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꼴이 되거든요. 초반기에 공부하실 때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이해가 끝나면 바로 암기 바로. 암기를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차피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양이 많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릴지라도 계속 머릿속에 흔적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를 같이 병행해 나가는 학습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저 수업이 끝나면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참석하신 분들 가능하면 참석하셔서 암기 지도를 합니다. 암기 지도 할 때는 그 오늘 수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질문하고,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면 답변할 때까지 다시 이제 되돌려 보냅니다. 또 공부해서 또 오고. 그래서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바로 암기하고, 암기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제 공부 좀 됐고, 좀 빠르신 분들은 좀 빨리 집에 가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늦게 가시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첨삭은 뭐 1, 2월에 같은 경우는 첨삭이 완전한 논술 형태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기여도는 없겠지만 간단한 글을 쓰더라도 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하는 때까지 또 재첨삭도 해드리고 원하는 대로 속이 시원하게 뚫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개별 첨삭은 효과를 발휘하는 게 바로 문제 풀이반부터 이제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전체 논술 문제 쫙 한번 써보고 또 전체에 대해서 논리 구조하고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좀 진가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월화반과 일요반의 차이점은 시간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상에서 일요일반은 아무래도 이제 하루에 끝내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걸 가능하면 좀 분산을 해서 분산학습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피치 못해서 이제 일요일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일요일반은 시간이 조금 1시간씩 좀 줄어들어서 2시간인가요?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 전개가 조금 빠를 수 있고 또 많은 양을 다룬다는 거, 이틀치를 하루에 다룬다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학 논술과 관련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 전공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본질과 현상을 명쾌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교육학 논술의 본질은 우리 이 시험의 본질은 교육학 논술입니다. 교육학 논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본질, 근본, 바탕을 얘기하는 거죠. 근본 본자, 바탕 질자니까. 근본, 바탕,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어떤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 드러나게 하는 어떤 원인, 근본 원인, 근본 성질, 근본 바탕을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본질이 외부로 발현되는 게 현상입니다. 현상, 드러나고 있는 현상.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은 본질로 한다면 교육학 논술이 시험으로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교육학 논술과 그다음에 현상이라고 하는 시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공부 방법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면에서 별로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공부 방법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시간의, 비용의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공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제 경향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출제 경향. 교육학 논술이라면 교육학 논술, 전공이면 전공의 출제 경향을 잘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교육학 논술의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드리면, 교육학 논술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본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물어본다. 두 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내용 조직의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야말로 교육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최근의 이슈와 관련해서 중요한 논점이 또 다른 논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조나센의 그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가 바로 그 구성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다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맞는 거는 다 맞아 주셔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들을 최근 학계 동향들을 살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비록 다른 사람이 다루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알기 조금 어렵겠죠, 그죠? 다른 분들이 다루지 않더라도 중요시하고 있는 거. 저는 이제 수업 중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분별해 드립니다. 전체 엄청나게 많은 양 중에서 중요성이 있는 것과 좀 덜 중요한 것 분별해 가면서 강약을 조절해 가는 학습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출제 경향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학 논술 또는 전공의 강의 현실을 직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다들 이제 자기 강의가 좋다고 얘기하죠. 물론 저도 뭐 그런 입장이지만, 근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학 강의, 교육학 논술에 있어서만큼은 전공분들은 어차피 전공 하시는 분들이 논술에 약하는 것은 저는 인지를 합니다. 근데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과 논술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여기 노량진 수험가에서 누가 교육학과 논술을 다 할 수 있느냐?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 답안을 보시면 나와요. 예시 답안. 모범 답안을 보시면 그 모범 답안은 과연 모범적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학생 수준의 답안인가? 딱 보면 드러나요. 딱 보면. 그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 한 80% 이상은 답안지를 안 써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씁니다. 못 쓰기 때문에 예시 답안을 제시를 못 해요. 뭔가를 샘플링, 모델링을 제시해줘야지 그걸 통해서 아 이렇게 해서 그걸 쓰는구나 알 수 있는데 모델링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줄거리식으로 이렇게 줄거리 뭐 책에 있는 거 다 있는 책에 있는 내용 갖다 붙여놓은 거 그걸 누가 못합니까? 예시 답안, 모범 답안을 보더라도 모범 답안이 그 모범 답안의 점수를 따진다면 실제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채점해보면 만점 답안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 이 두 가지를 교육학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논술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학 논술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저는 이 부분에서 지적 분노를 느낍니다. 정말 두 가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판단을 못 하시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뭐 듣는 그런 뭐 강의를 이제 선택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결과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이제 9, 10월, 11월 정도 보면 이제 다른 강의 들었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인데 첫 번째 딱 보자마자 답안지 딱 보자마자 도대체 누구한테 강의를 들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엉망이에요. 한번 샘플이 된 것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또 어떻게 논술을 써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임박해서 그걸 다시 잡으려고 하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 권지수 하면 누군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두 가지 다 아시면 좋겠고 전공 같은 경우도 먼저 큰 논점이 이제 큰 배점이 논술형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교육학 논술을 공부하게 되면 그것도 너무 쉽게 전체 논리 형태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몇 가지 사항들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본질과 현상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학 논술입니다. 교육학 논술이라는 것은 교육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논술에 대한 이해 두 가지가 다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배점 기준표도 보시면 논리적 형식이라는 이제 주제, 일관성, 표현의 적절성, 내용 부분, 이 전체가 논술과 관련된 배점 기준표가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있게 되는 건데요. 먼저 교육학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논술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해서 능통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럴 때 만약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남들보다 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작년에 작년에 저한테 상담하면서 선생님 저는 어떤 분 강의를 들었는데 그 유명한 뭐 이런 말하면 다 아시는 유명한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벌써 뭐 N수생이라고 그럽니다. 시험만 보면 이상하게 11점, 12점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 답안지부터 먼저 만났거든요. 답안지를 먼저 만나서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 이분은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시험장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점수가 안 나온다. 과락 정도 왔다 갔다 할 뿐이다 해서 수업에 꼭 만나고 가라고 상담, 필히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런 분은 우연히 그분이 이제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와서 상담하면서 봤더니 답안지 보라고 이게 어떻게 점수 받을 수 있는 답안지 쭉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올해 시험 잘 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암기를 많이 했으면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점수가 왜 안 나오냐 이거 점수가. 그거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다 능통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다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상 시험이죠. 시험은 논제가 주어진다. 논술 문제를 논제라고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답안지를 쓰게 되죠. 답안. 교육학 논술로 치자면 이제 2페이지 분량의 답안지를 채우게 되는데 보통 이제 1페이지 반 정도의 분량을 채우게 될 겁니다. 2페이지 다 채울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은 양을 암기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2페이지 반 정도를 채우게 될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 2페이지 반 정도 채운다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딱 드러납니다. 이 주관식 또는 논술식 시험에서는 중요한 거는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내용을 뭐하러 알고 뭐하러 외우려고 합니까? 기껏 해봤자 한 논점에 큰 논점 하나에 보통 3개 또는 4개 논점이 나옵니다. 작은 논점. 그 3개, 보통 3개 정도 나옵니다. 큰 논점 하나, 큰 논점이 4개 나오는데 큰 논점 하나에 3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 3개 정도의 소논점 하나에 기껏해야 2-3문장밖에 못 씁니다. 그럼 2-3문장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두 번째 2-3문장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내용들을 무리하게 다 암기하려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도 안 되는 상태고 무엇을 답안지 현출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공부량을 늘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누군가가 가능하면 줄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가 막 줄글 형태로 줄줄 늘어나 있는 교재 있죠. 이거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효율성에서 면에서 볼 때 꽝입니다. 꽝. 그 많은 줄글로 돼 있는 거를 어떻게 수험생이 뭐 한가한 사람입니까? 전공도 엄청나게 많고, 아니 놀고 있어도 심리적으로 한 가지 못하는 분들이 수험생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정리합니까? 강의하시는 분들 상당히 무책임한 거예요. 강의하시는 분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딱 쓸 수 있을 양만큼. 자, 어쨌든 논제가 교육 사고를 요구하는 교육 사례가 나올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교육 사례가 주어집니다. 올해처럼 뭐 신문 형태로 나오던 인위적으로 이제 사례를 만들고 그 사례에 대해서 교육학 핵심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뭐 지금 논외인데 어차피 오신 김에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죠. 논술에 대해서 제가 논술이 뭔지를 간단하게 하나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서술해서 어떻게 한다?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게 주장을 피력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장. 이 주장이 설득력을 띠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서술이 필요한 핵심 내용을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교육학의 개념과 이론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서 주장이 설득력을 띠는 거. 이게 논술이죠. 그죠? 논술입니다. 그럼 주장이 뭐냐? 주장은 논술의 주제가 자신의 주장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 어떤 주제에 대해서 네 가지 논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논술하시오, 논리적 서술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논점과 관련된 교육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거예요, 근거. 그럼 논리적으로 피력한다는 것은 근거를 바탕으로서 주장을 피력하는데, 그럴 때 설득력을 띠는데, 그럼 논리적으로 피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설명법입니다. 입증해야 될 때는 뭔가를 입증해야 될 때는 증명해야 되는 증명. 이때는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논증법이 필요합니다. 논증법. 이 두 가지의 논리적인 서술 방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올해 기출문제 딱 몇 개만 설명을 간단하게만 안내를 드릴게요. 21페이지부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27페이지 문제가 주어져 있죠. 27페이지 문제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이 교육학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전체적인 논리적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지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무기사 1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 2015 개정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을 주제로, 그죠? 이게 주제입니다. 이걸 주장하라는 거, 이거 주장하라. 실질적 구현 방안,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할래? 이거 주장해달라는 거죠? 주장할 때 뭘 주장을 해달라?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둘째 줄에 나와 있죠? 교육 기획과, 두 번째, 내용 조직, 세 번째,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네 번째, 평가의 타당도. 요 네 가지를 논리적 근거로 삼아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을 논의하라는 거예요. 논의하라. 뭘 논의하는 겁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 이 네 가지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서 이걸 논의해 달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법 아니면 논증법입니다. 둘 중에 하나 채택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내용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설명법을 요구하고 있으면 설명해주고 논증을 요구하고 있으면 논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설명법의 방법도 많습니다. 논증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인데 자 보십시다. 배점 기준표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 첫 번째 논술의 내용이 총 15점 배당되어 있고 두 번째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이 총 5점이 배당되어 있죠. 자 논술의 구성 및 표현에 보시면 논술의 내용과 두 번째 2015 개정교육까지 실질적 구현 방안 이거 주제죠. 내용과 주제의 연계 요거 점수 3점 들어가 있죠. 그죠?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바로 15점짜리 총 몇 개? 4개. 4개. 4개와 주제와 연계. 아니 4개와 주제와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이 15 개정교육과정이나 주제를 피력해야 되니까 둘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면 각각의 본론의 각 문단별로 내용을 논의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논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든 미괄식을 구성을 취하든 두괄식 구성을 취하든 이 주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여러분들 24번 보시면서 만약 이게 안 나왔다면 꽝이에요. 그건 절대로 만점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만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을 채택해서 논리적 서술할 것인가 이 방법을 채택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할 것인가라는 것은 문제가 주어진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십시다. A 교장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계획의 개념과 교육 효용성 두 가지 제시하라. 교육계획 개념 하나 제시하고 효용성 두 가지 제시하라고 돼 있죠. 내용 읽어보면 내용 별 내용 없습니다. 요거 그냥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비교사가 채택하고 있는 원리 한 가지와 그 외 내용적 원리 두 가지 제시하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비교사가 채택하고 있는 원리가 뭔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죠. 그럼 뭐 여러분 만약에 원리는 통합성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통합성이다 그러면 왜 통합성인지 입증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입증. 논증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조직 원리 두 가지 이거 설명을 그냥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내용 제시문과 전혀 관계가 없죠. 그 이외에 나머지 두 가지를 설명해 달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설명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논점은 논증해주고 두 번째 논점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주제와 연계해서 주장을 피력하는 거 이걸 근거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자 제가 대표적인 논증법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역법입니다. 연역법은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근데 소전제가 있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죠? 결론이 뭡니까?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입증하려면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 이 3단 연역으로 논리적으로 이를 때만 이게 설득이 일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증하는 겁니다. 입증. 연역적으로. 연역적으로 논증할 때 만약에 비교사가 채택한 원리가 통합성이다. 내용 조직 원리 통합성이다라고 해봅시다. 맞습니다. 통합성. 그러면 통합성이란 이러이러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대원리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죠? 통합성 관련된 개념을 설명해주고 두 번째 소전제죠. 소전제. 요 소전제가 뭡니까? 제시문이잖아요. 제시문. 제시문에 비교사 이러저러한 말을 하더라. 따라서 결론 비교사는 뭐다? 통합성이다. 통합성 원리. 이렇게 할 때 입증이 되는 게 있죠. 요런 3단 연역적 방법을 취해서 연역적으로 입증하는, 균합적으로 입증할 수도 있고 연역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논점은 논증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그냥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 제시문과 결부해서 어떤 입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요것을 전제로 해서 볼 때, 요게 근거입니다. 이런 근거에 비춰서 볼 때, 이 주장 나오죠? 주제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어떠 해야 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나의 완결된 하나의 문단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하나 더 있죠?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거, 통합성, 두 번째 거, 나머지 두 가지 더. 이거 설명법. 이런 근거를 제시하고 이 논리적으로 서술한 다음에 주장으로 딱 떨어지게. 예시 답안 한번 볼까요? 30페이지에 있죠. 논점 두 번째 거니까 본론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둘째 줄에 보시면 비교사 채택하고 있는 내용 조직 원리는 통합성이다. 통합성이란 이리저리 설명하고 있죠. 한 문장, 두 문장 설명했습니다. 보통 한 문장 내지 두 문장 정도, 요 정도만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논술형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범위가 줄어들 수 있는 게 암기할 게 정해져 있다는 게 딱 정리해서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더 많이 알고 있어도 더 많이 쓸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최대한 한 논점에 10줄밖에 못 씁니다. 10줄 넘어가 버리면 한 논점별로 다 10줄 쓰신다 그러면 지면 초가 돼 버립니다. 보통 한 8줄에서 왔다 갔다 6줄에서 뭐 8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내지 두 문장 정도밖에 못 외우거든요. 그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것만 제시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됐죠? 그다음 이것은 그다음에 쭉 둘째 줄까지 설명했고 이런 점에서 비교사 넷째 줄 있죠? 비교사가 그 제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시문 소전제 들어와야 되겠죠? 비교사 각 교과의 내용이 구획화되지 않도록 몇 개의 교과를 결합해 교육과정 편성 운영하고자 한다. 그죠? 한다. 요거 맞죠? 그다음에 이것은 통합성과 관련된다. 요거 결론이죠. 요거 소고전제와 결론 묶어서 한 문장으로 썼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해서 논적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외의 내용 조직 원리로 계속성을 둘 수 있다. 계속성 설명. 또 계열성도 있다. 계열성 설명. 됐죠? 그다음에 그 문제를 밑에서 둘째 줄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논리적 근거 말을 했습니다. 논증법과 설명법을 토대로.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 근거를 토대로 볼 때 주장 뭐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기초로 볼 때 2015 개정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교육기획에서 설정한 교육 비전을 토대로 학교 내용을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재조직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재조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와요. 주장. 미괄식 구성을 취하게 되는 거죠. 다시 27페이지를 보시면 배점 기준표에서 세 번째 논점은 각각 두 가지 역시 이거는 설명형입니다. 그냥 설명해주고 이 설명형을 이 내용 설명법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해주시고 다시 2015 개정교육과정 주장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 보시면 비교사가 고려하고 있는 타당도 유형과 개념 제시하라고 되죠. 여기 비교사가 어떤 타당도인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입증해줘야 되겠죠. 입증. 내용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비교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내용 타당도다. 내용 타당도가 뭔지 설명. 두 번째, 제시문 이게 D죠? 제시문 D교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더라. 따라서 D교사는 내용 타당도와 관련된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이를 근거로 해볼 때 2015 개정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논점은 증명하는 논증법만 요구되는 겁니다. 첫 번째 논점은 설명법만 요구되고 두 번째 논점은 설명법, 논증법 섞여져 있죠. 그다음 세 번째 논점은 설명법만 요구되고 네 번째 논점은 논증법만 요구되는 거예요. 각각의 표현, 논리적인 표현 소술 방식에서. 그래서 논리적 소술 방식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걸 딱 보고 내용을 논리적으로 엮어서 주장을 피력해주면 설득력이 되고 굉장히 완벽한 답안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논점 보시면 똑같죠? 그래서 예시 답안 잠깐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31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십시다. 본론의 31페이지. 자, 첫째 줄 끝에 보시면 D교사가 고려하고 있는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다. 내용 타당도 설명 쭉쭉쭉 들어가죠. 두 문장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점에서 D교사가 제시문이죠. 제시문 근거. D교사가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원 분류표 근거에서 평가 교육 목표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거죠. 이것은 내용 타당도와 관련된다. 내용 타당도에 속한다. 그죠? 요거 소전제와 결론을 한 문장으로 엮어서 썼죠? 근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장 들어갑니다. 주장. 이를 토대로 볼 때 2015 개정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원 평가 도구의 근거에 학생 활동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이 나오게. 이것을 근거로 해볼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주장은 답이 없어.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여기 별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많이 알고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뭐랄까 좀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건. 그런데 이 마지막 이거를 내용과 그 형식 논점에서 보시면 내용과 이 주제와 연계성이 점수 3점이 배당되어 있는데 이걸 각 논점별로
안 쓰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시 답안에 실제로 이 수업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안 쓰신 분이 많다는 거는요. 논술 자체를 완전히 모르는 게 완전히. 그나마 쓰시더라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논술을 모르니까. 객관식 시험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제까지 객관식 중심으로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객관식 위주로 강의하다 보니까 실제 득점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런데 이렇게 답안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서술해 줄 수 있을 때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만점. 자, 어쨌든 요거 한 예로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공 논술도 마찬가지다. 그 큰 논점 요렇게 서술하게 될 것이고, 뭐 저한테 배우시면 이제 서론과 결론은요, 뭐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어떤 분이 서론 쓰는데 10분 넘게 걸린다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문제풀이반 들어가고 하면요, 몇 번 저하고 이제 그 연습하다 보면, 바로 답이 바로 서론 결론 나와요. 서론 결론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외우면 오히려 이상하게 돼요. 왜냐면 주제가 딱 포인트가 안 맞거든요. 어떤 주제가 나올 줄 알고 외웁니까? 그걸 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었는데 그걸 또 뭐하러 그것도 외웁니까? 문제만 딱 보면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스키마에 맞춰서 딱딱딱 논리체계, 딱 3개의 논리체계만 갖고 있으면 돼요. 3개 논리체계, 여러분들의 논리체계 속에서 그 내용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서론 결론은 1분 안에 끝납니다, 그냥. 좀 빨리 쓰면 이제 30초면 끝나죠, 30초. 딱 보는 순간 서론부터 쓰고 싶어져요. 우리 보통 이제 개요 작성할 때 본론부터 개요 작성하거든요.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론부터 바로 나와요, 그냥. 바로. 서론 쓰고, 그다음 본론, 결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 공부 방법은, 공부 5단계인데, 요거는 제가, 정보 처리 이론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고 과정, 인지 과정을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교육학 이론이 정보 처리 이론인데, 그 정보 처리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정보를 처리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주의 집중 단계입니다. 주의를 집중.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특정 부분에 주의를 집중해요. 주의 집중.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에서 11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의 집중이죠. 정보 자극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선택적으로 주의를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중요하다. 이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또 줄글로 돼 있는 그런 교재라든지 줄글로 돼 있는 거는요. 어떤 게 같은 중요하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키포인트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핵심 키워드가 뭔지.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만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 키워드를 제 교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 키워드를 딱 앞에 전면에 배치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부연 설명. 핵심 키워드, 부연 설명. 그 부연 설명할 때도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게 요 개념은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의미한 철저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됐으면 이제 정리 들어가야 되겠죠. 정리. 이 정리는 조직화, 정교화, 맥락과 심리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직화하고 정교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조직화, 정교화. 요 조직화, 정교화는 저는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thinking map 가지고 시작합니다. 처음에 전체를 쫙 보여줍니다. 교육 과정이면 교육 과정, 교육 심리학이면 교육 심리학이 어떤 논리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전체를 꿰뚫어 보는 먼저. 공자와 그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스승님은 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느냐 아십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내가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아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내 생각은 딱 하나야. 딱 하나. 내 모든 많은 사상은 전부 다 하나에서 비롯되는 것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이리관지죠. 하나로서 모든 것을 꿰뚫을 뿐이다. 전체 논리를 하나로서 쫙 꿰뚫어 볼 수 있으면 그걸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충과 공자가 얘기하고 있는 인이라고 하는 사상, 공자의 도 사상이 바로 인 사상입니다. 공자의 도는 인인데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충과 효고로 되어 있다는 충과 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같은 마음인데 마음을 가운데 두는 거. 마음을 가운데 두고 그 모든 일에 마음을 가운데 두는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 마음을 가운데 두면 충이 되고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가운데 두면 효가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마음을 가운데 두면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마음을 가운데 두고 두 번째 같을 여자죠. 너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너 마음이 내 마음이 같으면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람이 다른 생각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그 공자 사상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논리로. 인사상 하나. 그러면 교육과정이 뭐냐?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과정 유형 두 가지다. 교육심리학이 뭐냐? 교육심리학은 발달심리, 학습심리 두 가지다. 나머지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를 교육과정이 무엇이고 교육심리가 뭔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려면 이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리관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학습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전체가 딱 논리 구조가 딱 잡힙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이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공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뭔가 구조화해서 공부하시고 또 구조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주의 집중, 이해, 정리죠. 정리. 그리고 암기입니다. 암기. 정리 끝났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하는 거는 주의 집중, 이해, 정리까지는 이제 수업 중에 해드리죠. 정리. 그 다음에 암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대신 암기해줄 수는 없죠. 그죠? 수시로 암기하시고, 이 암기가 우리 공부 과정 인풋이면 시험은 아웃풋의 과정입니다. 아웃풋이 되려면 인풋이 안 되면 아웃풋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계속 왔다 갔다 수시로 암기. 그래서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 새로 시작하시기 때문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헉헉거립니다. 헉헉거려. 교육학에서부터 헉헉거리기 시작하다가 전공 들어가면 또 헉헉거려. 1년 내내 헉헉하다가 시험장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너무너무 많거든요.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암기를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수시로 암기해주고 저한테 검사 받고 또 잊어버리고 또 암기하고 잊어버리고 또 암기하고 이게 1년 과정 동안 계속 진행될 겁니다. 조금 부담이 되겠죠. 암기하고 그다음에 또 떠올려보고 인출. 이 암기와 인출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업 끝난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여러분들 수시로 버스 종료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친구 기다리거나 밥 먹을 때 오늘 공부한 거 수시로 꺼내 보셔야 돼.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공부하는 건 쉬운데 끄집어내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힘들거든요. 끄집어내려면.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내할 수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수시로 반복해서 하시면 좋겠고, 그 암기 방법이 있죠? 장기 기억에 저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호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두 문자법입니다. 두 문자 앞에 글자를 따서 외우도록 하는 거. 이해가 됐으면 이제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외우든지 아니면 운율법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스토리법을 이제 두 문자 아니면 스토리법을 많이 사용하죠. 이야기 형태로 이제 암기하는 방법도 있고, 예시는 그 뒤에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연상이라든지 종합법. 그때 이제 종합법. 그러니까 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문자법과 스토리법, 그리고 이걸 전체를 종합한 종합법이 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암기는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앞글자 따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업할 때 논리적으로 구조한 경우는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암기가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나머지 뭐 잡다한 걸 외울 때는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야 돼요. 무식하게. 암기는 약이 없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두 문자 따서 계속 반복해서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자, 암기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자, 교육학 논술 공부의 5대 원칙인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해. 15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는 이제 논술 출제 원칙인데 5가지 원칙인데요. 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를 요하는 겁니다. 생각을 요하는 거죠. 가장 보편적인 기본 개념을 가장 중시합니다. 셋째 줄 있는 것처럼 보편적인 기본 개념을 가장 중시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교육학 핵심 개념과 이론들을 잘 살피고 간결,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분과 학문 영역별로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분과 학문 보통 한 10개 이상이 되는데 교육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분과 학문에 두세 개가 겹치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출제가 자주 되는 게 교육행정학. 이건 한 번도 예외 없이 계속 출제됐다는 거죠. 교육행정. 두 번째가 교수학습. 여러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교수학습을 싫어하더라고요. 교수학습과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교육행정은 한 번도 예외 없었고, 이제 교수학습과 교육과정은 뭐 한두 번 정도 빠지는 경우 있었지만, 교수학습과 교육과정도 종종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나머지는 이제 비슷비슷한 출제 경향을 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교육행정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 임용 시험에서는 사실 뭐 교육행정은 일반적으로 보면 교육행정은 학교 경영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에게 많이 국한되어 있어요, 내용들이. 근데 그걸 조금 무리해서 교사까지, 교사도 어쨌든 뭐 학급을 경영한 학교 경영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사 시험에서도 교육행정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면 이제 이해는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교육행정은 교장들 거하고 좀 많이 관련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출제되느냐? 이유가 있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로 보시면 이제 교육행정학 전공 교수가 들어갔죠. 교육행정 전공 교수가 교육 기획을 냈고요. 두 번째 세 분 교수가 들어가는데 교육행정 전공 교수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하고 세 번째가 교수학습이죠, 그죠? 교수학습 조나센 나왔죠. 그다음 교육평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죠? 교육행정 전공 교수, 이 교육행정 전공 교수, 교육과정 전공 교수는요, 교육과정 전공 교수는 2015 개정교육에 새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내려면 전체 주제를 잡아야 되니까 이 사람 냈고 조금 쉽게 냈습니다. 근데 물론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을 전공하게 되면요, 교육과정 학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평가도 함께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서로 연결돼야 되니까. 근데 별도로 또 교육평가, 교육통계 전공 따로 있거든요. 교수학습은 평가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 교육과정 공부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하게 되거든요. 이 세 교수가 딱 들어가면 이 문제가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은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그죠? 어렵게 나왔지만 이 교수학습 이론은 교수학습 전공자는 교육과정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교수학습 전공자는 교육과정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들어가고요. 교육과정 전공자는 또 교육과정을 토대로 해서 교수학습을 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를 다 공부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두 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제를 잡고, 올해 문제. 주제를 잡았습니다, 먼저. 주제를 잡고, 그 다음에 이 평가 교수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러면 교수학습은 이 사람이 이제 같이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평가 이렇게 내고. 그러니까 세 명의 교수가 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세 분의 교수가 들어가면, 어떤 교수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른 거하고 연계해서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4명이 안 들어가요. 3명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논제 파악이 분명한 문제입니다. 이 논제 파악이 분명한 거는요, 교육학 이론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그런데 말이죠. 참, 제가 정말 답답한 게, 거의 뭐 답안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이 여러 계시더라고요. 그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안 이래 써도 되는 거, 저렇게 써도 되는 거,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열린 답안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도 보시면 교수학습 환경 설계, 이거는 조나센이 그냥 딱 답이 조나센입니다. 그냥 조나센이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얘기했고, 다른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타당도도 내용 타당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말이 내용 타당도니까 딱딱 떨어져야 돼. 딱딱. 근데 이걸 마치 오픈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내용 이거 써도 되고 저거 써도 되는 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안 나와요. 근데 그런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요, 보면. 유명하신 분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배점 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죠. 넘기겠습니다. 자, 논술 공부의 5대 원칙입니다.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죠. 정확한 이해입니다. 정확한 이해.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고 내용을 핵심을 간파해야 됩니다. 핵심 간파. 그 다음에 밑에 셋째 줄 있죠. 이해됐으면 핵심 개념이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추려야 됩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두 번째, 논술 같은 경우는 인지도식을 마련해야 되고요. 인지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넷째 줄에 있는 것처럼 논술의 형식이 뭐고 전개 방법이 어떤지, 논증법, 설명법, 논제 파악 방법, 문장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일단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직입니다. 이제 이해를 했으면 조직하겠죠. 교육학 개념과 논술 도식을 조직해냅니다. 교육학 개념은 전체 논리 구조적으로 엮어서 개념을 조직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도식을 습득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교화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핵심 개념과 원리 이론을 두세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두세 문장으로. 두세 문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제 수업 중에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기 들어야 되겠죠. 암기. 이 핵심 내용, 정리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로 암기하시고 인출 또 적용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해 조직 정교화 과정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강의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강의에서 여러분들은 잘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암기 인출만 계속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자가 이 교수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이 이해 조직 정교화를 수험생들이 별로 힘 안 들이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고, 수험생들은 잘 정리된 내용을 잘 암기하고 인출하고 그 과정만 계속 반복하도록 해주는 것이 교수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출제 균형을 파악해야 되는데, 출제 균형은 지금 시간상 요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인가? 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거든. 공부하다 보면. 지금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큼은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인데 내 마음이 항상 변한다는 거죠. 복잡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것저것 막 잡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오늘 결혼한 의지로 아침에 불뚝 일어났는데 중간에 점심때 또 친구가 불러서 나가기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벽에 부딪혀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자책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굉장히 잘 돼서 하늘은 나를 것처럼 내일 당장 시험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왔다 갔다 수시로 변합니다. 이 마음. 그래서 이게 보시면 마치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선이 이렇게, 이 지금 선입니다. 이 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선을 이 겉으로 남들이 볼 때는 다들 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마음속은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저런 이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밖으로는 정렬한, 이렇게 정렬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마음속은 항상 왔다 갔다 누구나 다 비슷해요. 이거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원뿔이에요. 원뿔이지만 이 원뿔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동그랗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보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또 점심 때, 저녁 때 수시로 여러분 형태는 딱 하나인데 나의 마음은 오직 합격이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인데 수시로 변한다는 얘기지. 이 수시로 변하는 것을 잡으려면 마인드를 컨트롤해야 돼. 컨트롤. 이건 누가 하느냐? 셀프 컨트롤. 본인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1년 동안 셀프 컨트롤만 잘하셔도, 그리고 강의 계획에 맞춰서 또는 학습 계획에 맞춰서 잘 따라가셔도 1년 안에 이 수험생활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1년. 교육학은 물론 저하고 수업하시면 교육학은 저는 자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용이든 논술이든 그냥 교육학만큼은 고득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전공 잘 선택하셔서 어쨌든 1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컨트롤해서 이 머리가 이제 맑아져야 되는 거죠. 다른 잡생각 다 여러분들 환경 통제를 잘 하셔야 돼요. 주변에 이것저것 핸드폰도 공부하실 때는 꺼주시고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도 1년 동안은 단절. 친구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끝나고 나서 이제 합격하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수험생 모드로 돌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1년, 2년 한다고 더 고득점 받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올해 합격했다 해서 내년 시험 보면 합격하느냐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공부하는 거 1년에 끝내겠다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 셀프 컨트롤이 필요한데 셀프 컨트롤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셀프 컨트롤입니다. 뭘 하지 않을까요? 공부에 방해되는 일은 아예 하지 않는 아예. 담배 끊기 어렵죠. 담배 피우시는 분들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담배를 끊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컴퓨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컴퓨터 게임 끊기 어렵죠. 왜? 처음부터 컴퓨터 게임에 발을 들어놓지 않았으면 아예 컴퓨터 게임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언가 학습에 방해되는 일은 무언가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하지 않는 아예. 전화기 때문에 공부에 방해된다면 전화를 아예 꺼버리는 거예요. 아예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제.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통제를 잘해야지 자기를 통제할 수.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 자기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통제할 거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뭘 하는 겁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이거는 목표를 정하십시오. 목표는 단기 목표, 장기 목표인데 이렇게 장기 목표를 해봤자 합격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중기 목표를 생각한다면 월별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월별 계획을 세우시고 월별 계획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단기 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1, 2월에 어느 정도까지 올리겠다. 전체 예를 들어서 교육학이면 교육학 전체 다 안목을 형성하고 두 번째 핵심 개념은 확실하게 외우겠다. 이것만 해도 당장 시험 보셔도 올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장 시험 보셔도 최소한 12점, 13점 잘하면 15점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당장 1, 2월만 해도. 그러니까 전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두 번째 핵심만큼은 확실하게 외우겠다. 1, 2월 단기 목표. 그 다음에 3, 4월에 또 3, 4월 단기 목표를 세우십시오. 단기 목표. 이렇게 단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세우셔서 그 목표에 따라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의지는 밥에서 밥. 식사를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뇌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머리를 써야 돼요. 계속 외우고 암기하고 인출하고. 이 두뇌는 뭘 먹고 삽니까? 포도당, 당을 먹고 사는 당. 그죠? 두뇌의 영양소는 당이잖아요. 밥은 당입니다. 당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아침 식사 꼭 하셔야 돼요. 아침 식사. 이 에너지가 보급이 돼야지 여러분들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일일 것입니다. 자, 합격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잉태됩니다. 내가 합격하겠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느냐, 그 다음에 막연하게 공부하느냐, 싸우고 이길 것인가, 이기고 싸울 것인가. 싸우고 이기는 거하고 이기고 싸우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먼저 마음속에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이긴다고 생각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싸우러 나가는 것하고 그냥 싸우러 나가는 것하고는 결과면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속에서 이길 수 있다. 마음속에서 올해 1년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품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은 마음속에서 잉태된다는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하시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